경제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의 영화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은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 생태계, 기업 성장 사다리, 일자리 800만 개, 소상공인 25조 지원 등등 이제 좋은 얘기가 많아요. 네. 무엇보다도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뒤에 이제 백드롭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글자 써 있는 거에 역동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역동경제라는 말을 이제 좀 미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대에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좀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 그게 문제인가요, 벌써? 아니, 왜냐면요. 아니, 너무 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경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항상 본인들이 이제 철학과 비전을 담아서 경제에 관한 정책을 네이밍을 하거나 또는 밖에서 여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네이밍을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의 뭐 창조 경제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베노믹스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임기 3년 차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나온 경제 네이밍이 역동 경제예요. 근데 역동 경제가 뭔지 아무도 몰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역동 경제가 정부 차원에서 준비된 로드맵 네이밍이 아니고요. 지금 경제부총리 취임하면서 자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용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역동 경제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 철학과 비전과 안에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목표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경제가 역동적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이를테면은 뭐랄까 상속세가 가혹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속세도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기업에 투자 여력을 줘가지고 배당도 많이 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몽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설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나 뚜렷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굉장히 친정부적인 제가 진행자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이다라는 일단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따뜻한 복지를 스며들게 하겠다.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큰 프레임을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몇 가지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런 소상공인 관련한 또 자영업자 관련한 대책이라고 크게 포장지를 탁 내면서 큰 선물 세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내놨는데 막상 포장지를 열어보니 소상공인 대책은 조금 기대 이하였고 오히려 부자 감세 같은 실제로 기득권이나 대기업 또 상속세 같은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던 부자 감세 같은 감세 정책들이 주요 메뉴였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정말 역동 경제냐라고 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얼마나 깎아주겠다고 얘기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당을 좀 늘려라. 자사주를 소각해라 라는 게 지금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건 뭐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다라는 명분을 일단 걸고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인세를 5% 깎아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벌써 법인에 대한 혜택을 가장 정확하게 일단 얘기했죠. 법인세 5%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사주가 소각되거나 배당을 할 때 받는 개인이 있거든요. 그 개인들에게 그동안에 지금 배당소득세가 세율이 14%입니다. 그래서 일단 1.4 지방세를 붙여서 15.4고 근데 이거를 세율을 9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9.9가 되니까 10이죠. 이렇게 해서 마치 배당 관련해서도 굉장히 개인들에게 세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당 관련해서는 진짜 큰 부자들 배당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그 뭐 거의 수백억 대의 배당액을 받는 대기업 그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당 관련해서 그동안은 종합소득세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였고 그 이상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였고 2천만 원 이상이 종합이었는데 이 종합될 때 세율이 10억 이상이면 고율로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지금 50%를 맞는 것을 25%로 낮게 해주는 굉장한 혜택이 현재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주주에 관해서는 상속 관련하게 할 때 20% 할증을 받습니다. 이 할증을 없애겠다. 자, 그다음에 5천억 매출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가업 상속할 때 내주던 혜택을 사실은 밸류업에 동참하기만 하면은 무제한적으로 열어주겠다. 그것도 공제 금액을 600억에서 1,200억까지 2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해서 대기업
큰 기업, 대주주 등의 이런 혜택을 쉽게 말하면 경제적 강자들에게 대한 혜택을 몰아주는 대책이 사실은 중요하게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이 다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네. 게 뭐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너무 주식 시장 쪽에만 지금 치우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낮으냐라고 뭐 저는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세 깎아줘, 상속세 깎아줘 그래서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한 방안으로 좀 저는 많이 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 부양책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일가에게 대주주나 거의 오너급에 해당하는 초부자들에게 몰려 있는 감세 정책이 몰려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소상공인거나 자영업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는 시장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실제로 위기로 가기 전에 내수가 돌게 한다든지 소비가 돌게 한다든지 자생력을 갖춰서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의 대책이 좀 집중돼야 되는데 예. 지금 나온 대책은 사실은 이미 쓰러진 후에 대출이 더 이상 갚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좀 연장해 준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미 사실은 폐업되거나 쓰러진 분들을 새 출발하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예산을 좀 올려든지라고 해서 이 대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근본적으로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그 업무 플로우로 본다면 제일 끝단에서 이미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에게서 약간의 어떤 좀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연명 치료랄까요?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대책이 좀 늦게 나왔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예. 연체율이 2022년에 예. 0.5에서 지금 2년 만에 1.5로 오르고 지금 그렇죠. 연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지금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정치가 너무 중요하잖아 경제를 살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 드라마 하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게 네. 586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맞아요. 또 하나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또 약간 서로 권력 암투도 있으면서 이거를 네. 좀 응징하는 약간 굉장히 좀 미묘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돈도 받고 네. 뭐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또 응징하는데 이게 부당한 방법이고 이거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돌풍이라고 하는 드라마고요. 예. 소재가 대통령 시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 전부터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논란도 좀 됐을 것 같아요. 약간. 논란도 됐죠. 예. 그리고 대통령 시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가 하는 것도 좌파냐 사실은 우파냐 뭐 소위 맞아요. 말해서 예,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국무총리, 그다음에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경제부총리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 설경구 배우하고 김희애 배우가 이 인물들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캐스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설경구, 김희애, 김영민, 김미숙, 박근형, 이혜영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 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드라마인 동시에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해를 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사건을 때려놓고 계속해서 이제 강약강약이 아니라 강강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는 특히 인기가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논란도 있는 거죠. 예. 이 드라마에 대한 논란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식의 이제 분석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노무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나요? 영화의 결말부에 이제 가서 어떤 죽음의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드라마를 빗대서 야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이 더 이상 586 세대의 정의는 존재하지도 이뤄질 수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 드라마다. 라는 식의 이제 자신만만한 논평을 하기도 했는데, 예. 예. 아니 근데 뭐 영화를 보고 왜 논평을 내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게. 완전 그렇죠. 예, 예. 이를테면 드라마는 드라마고 영화는 예.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경향성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 초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맞아요. 감독이 이제 뒤이어 개봉한 파묘에 대해서 이게 좌파 영화다 같은 식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 파묘의 흥행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게 네. 좌파 영화인지 파묘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공포 영화에서 크리처물로 좀 갑자기 변하면서 그렇죠. 뭔가 네. 약간 재미도 있으면서도 이게 뭐지? 약간 저는 그렇게 보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떤 그런 항일 정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분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의 프레이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레이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화를 보거나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관객들이나 시청자들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돌풍과 관련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뭐 아주 뭐 근거가 없다든가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게 어처구니 없다라든가 하는 예. 생각은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한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경수 작가라는 분이 이 드라마를 썼는데 예. 추적자, 황금의 제국, 펀치 같은 권력 3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런 권력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 작품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민주투사들에 대한 어떤 모욕 같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굉장히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나본 최근에 이제 운동권 출신님 뭐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판타지야. 실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박신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는 이제 전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 이제 짤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한 진영이라고 하면 네. 좀 불편한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설정 등이 분명히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 어떤 진영이든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결국은 정치에 대한 굉장한 뭐 허무주의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분리해서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분명히 어떤 현실 정치의 일면들을 연상하게 되는 대사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연상작용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된 거는 아무래도 586 이제 네. 기득권이 됐다. 네. 이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양반 사회 뭐 이런 책도 나오고 586이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감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시해당한 대통령의 김홍파 배우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내부자대 회장님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득권을 상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캐스팅을 굉장히 잘했다. 저는 그 네.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캐스팅이 재미있기로 따지면 예. 사실 설경구 배우만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킹메이커라는 영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티프로 한 그렇네요. 인물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의 인물을 완전 상반된 방식으로 그려내는 이제 시리즈에 출연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부패 문제가 좀 다뤄지잖아요. 네. 예.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의 이 먹이사슬, 맞습니다. 예. 이 끊임없는 정경유착. 이게 사실은 저희도 경제와 정치를 지금 다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묘사는 좀 날카롭나요? 날카롭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현실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실 정치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놓고 완전히 드라마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들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
한국의 이런 문화 소비자들 혹은 시청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박신호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제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거를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정부의 역동 경제가 그런데 재벌 아니면은 부자들한테 과도하게 감세를 해주는 거 이것도 또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 한 56조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이 났거든요. 올해도 적게는 20조에서 30조 사이의 개수 결손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라 살림 꾸려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내수를 폭발시켜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재정 대책을 써야 될지가 포커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감세거든요. 근데 감세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감세는 작년만 해도요. 10대 그룹이 면세 받은 게 10조가 넘어요. 그중에 1, 2등이 거의 뭐 90몇 %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처럼 뭐 뇌물을 주고 권력을 주고 이런 정경유착도 있지만 실제로 경제적 베네핏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도 최근에 나타난 정경유착의 신유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동경제 그리고 돌풍 이 두 가지 주제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